신기하죠. 30살인 지도자가 25살짜리 퍼스트레이디를 데리고, 부인을 데리고 북한 체제를 70세, 80세 이런 사람들이 주축인 북한 체제를 3년 동안 이끌어가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이렇게 미국이나 이렇게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뭐 금방금방 좀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지금 보면 정부도 뭐 예상보다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어떻게 된 건지 좀 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재 현장에서 또 북한을 이렇게 좀 보면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스토리텔링을 한다, 이런, 누구한테 내가 오늘 들은 얘기를 다 전달할 수는 없지만 이러이러한 거는 참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더라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지금 북한 쪽을 계속 취재를 해왔고요. 그 고대대학원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이제 마치고 이제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 후계자 시절에 책을 썼었고, 김정일가의 여인들, 이거는 되게 무슨 좀 통속적인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목만 그렇고 사실 내용은 북한의 그 여성 김정일 패밀리, 거기 여성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좀 담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통일 북한 하면은 아까 좀 그런 말씀 드렸죠. 좀 어렵고 힘들다. 저도 뭐 초, 중, 고 계속 봄, 가을 되면은 이런 거 만들어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지겹다. 이런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자, 이게 이제 북한에서 만든 우표예요. 그죠? 우표고 이게 아마 2000년에 만든 걸 겁니다. 2000년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낙지라고 돼 있죠. 그죠? 낙지 이렇게 써 있죠. 자, 이거 1965년인데 또 낙지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오징어를 가지고 낙지라 그럴까? 남북이 뒤바뀌어 있어요. 낙지가. 그래서 우리 그 기자들 과거에 취재하러 이제 평양 고려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낙지볶음 이런 메뉴가 있어요. 낙지볶음 주세요. 이러면 이제 요리가 나오겠죠. 당연히 오징어 볶음이 나오겠죠. 그죠? 그 우리 처음 간 기자들은 이제 아니 왜 낙지볶음을 시켰는데 오징어가 나오냐 이러면은 거기서는 이제 그 아가씨가 아주 투명하게 그러죠. 이게 낙지볶음이지 왜 오징어 볶음이냐. 근데 왜 바뀌었는지 설명을 못해요. 저도 이거 왜 이 어원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남북이 왜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 저희 중앙일보에 뭐 교열하시는 분들, 이거 언어 하시는 분들 물어봤는데 구분이 안 되고, 그 북한의 백과사전이라든가 이런 거 아무리 들여다봐도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는 데 있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지겹다, 힘들다 이런 문제들, 또 하나 남북이 이렇게 분단 70년, 내년에 이제 70년이 된다 그러는데 70년 동안 이렇게 말과 언어, 우리 일상 언어까지도 이렇게 바뀔 정도로 이렇게 이질화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아마 북한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가장 우리가 넘어서야 될, 이건 아마 통일이 되고 통합이 돼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남북한이 컴퓨터 자판도 다 틀려요. 핸드폰 자판은 물론 다 틀리죠.
왜 그러느냐? 사전에 올리는 말 순서가 틀려서 그래요. 우리는 뭐 기역, 니은 뭐 이렇게 시작되고 뭐 아이우 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죠? 근데 북한은 뭐 그 왜, 뭐 복모음 이런 것들이 다 그 사전에 올림 차순으로 이렇게 그 차순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전 배열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 통일된다, 통합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핸드폰, 컴퓨터, 자판이 다 틀리고 이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우리 정부가 무슨 통일 대박이다 뭐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당연히 그 정부 관료들은 해야 되는데 통일준비위원회는 이런 거창한 조직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2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이러지만 정작 이렇게 꼭 필요한 문제들은 손을 안 대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죠. 무슨 뭐 유라시아 철도가 어쩌고 뭐 통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이 어떻고 이런데 몇억 몇십억씩 쏟아붓고 있다. 그래서 통일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이고 실사 구시적인 문제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자, 북한 좀 들여다봅시다. 11월 요 강의 자료를 이제 만들 때가 11월이라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 뒤에 이제 약간 업데이트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9월 3일 날 모란봉 악단이라는 공연을 본 다음에 40일 동안 사라졌어요. 한 달 넘으면서부터 저희가 이상했죠. 왜 안 나올까? 그렇게 막 돌아다니던 사람이.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프랑스와 중국, 러시아 의사가 정형외과 의사가 들어갔다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발목을 수술한 걸로 알고 있고 어떠한 부분에 수술이 이루어졌다. 자, 40일 만에 돌아왔는데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그 독일제 명품 지팡이. 브랜드도 다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귀해서 또 다시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10월 4일 날 황병서라는 북한군의 총정치국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시안게임 선수단 격려하러 왔다면서 남북회담도 해보자 뭐 이러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대북 전단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남북관계를 다시 지금 자기네들 말을 안 듣는다 이거죠. 자기네들이 대화하자 그러면 대화하고 자기네들이 좀 각을 세울 때는 각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대화하자는데 우리가 별로 깐깐하게 보니까 또 온갖 욕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12일이 되면 고모부인 장성택을 김정은이가 무자비하게 처형한 그 1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좀 뒤숭숭해요 지금. 뭐 미국의 중간선거 부분 보면 약간 보수적인 공화당이 지금 오히려 집권을 했고 시진핑이 좀 기분이 안 좋죠, 그죠? 김정은한테 지금 김정일이나 김일성 때 이런 좋은 북중관계, 친선관계, 산과 물이 있다은 인방, 이웃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던 게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면서 김정은 체제도 그때 등장했는데 핵실험하고 이러고 중국이 UN 대북결의에 동참하니까 북한이 뭐라 그랬냐? 책임 있는 나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이랬어요. 시진핑 체제를 정면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중국 지도부가 속으로 지금 아마 엄청 불편해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 사진은 부인 이설주를 데리고 자기 전용기에서 내리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게 이제 김정은이 그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거예요. 자, 이거는 김일성이 1994년에 82세로 죽었거든요. 할아버지 김일성이. 김정은이가 할아버지의 카리스마를 많이 빌린다 그러죠. 70대 말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김일성이에요. 할아버지. 지팡이도 이때와 거의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고 손 왜 이러는지 아세요? 손을 왜 옷에 이렇게 끼워 넣을까요?
자주 이래요. 김정은이 자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옛날에 나폴레옹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나폴레옹이 그 군복 입고 말 타고도 이렇게 손을 여기다 꽂고 있는데 그거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곳곳에 따오는데 이 사진이 보여주는 건 뭐냐? 김정은이 40일 만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담배를 피고 또 체중이 지금 한 130kg 이상 되거든요. 왜? 할아버지의 이런 풍채를 담게 일부러 살을 찌웠다는 게 지금 유력해요. 얘기가. 하다가 보니까 발목 관절에 젊은데 무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걷는 게 문제가 생겼는데 후유증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70대 말에 할아버지가 짚었던 지팡이를 30살의 이 청년 지도자는 벌써부터 짚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건강 문제가 북한 체제의 앞으로 향배를 좀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장성택 축수청. 67살 된 고모부를 29살, 작년 12월 29살이던 김정은이가 조용히 뒷조사를 시켰고 어느 날 장성택의 휘하에 있던 행정부, 우리로 말하면 무슨 뭐 지금은 이제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지만 안전행정부 뭐 이런 그 부장, 장관급을 갑자기 잡아다가 그냥 공개청사를 했죠. 부부장까지. 이 장성택의 휘하였던. 그리고 장성택도 갑자기 잡아 가두고 이러더니 12월 13일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작년 12월 13일 새벽 6시 갑자기 핸드폰이 새벽 6시에 띵동 하는 거예요. 제 핸드폰이. 그래서 잠결에 이렇게 저희는 이제 사실 신문기자들은 조간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늦게까지 되게 한 11시 12시까지 일을 하고 아침은 한 9시 반쯤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6시면은 좀 한밤중인데 울려서 딱 이렇게 열어봤더니 문자 메시지가 들어와 있어요. 조금 전에 6시 보도에 나온 북한에서의 보도 내용인데 뭐 장성택의 죄목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끝에 가가지고 뭐 공화국 헌법에 의해서 역적 장성택을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이 사형은 즉시 집행되었다. 새벽 6시에 딱 봤는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잠이 졸리던 게 잠이 번쩍 깨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우리로 말하면 국가정보원에서 특별 재판을 하는 장면이에요. 장성택이 그렇게 등치가 작지가 않거든요. 이 옆에 군인들을, 이 무관들을 엄청 덩치가 큰 사람들, 한 이 사람들이 지금 한 2m 정도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양쪽에 세운 거예요. 이거는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도 보면은 여러분들 유심히 보세요. 중국에서 부정부패한 아주 고위 관료나 이런 사람들 라이브로 막 재판하고 이럴 때 보면 옆에 이 무관들을, 호위 무관들을 엄청 덩치가 큰 사람들을 왜? 왜소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손으로 지금 목을 꺾어서 누르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수갑을 채웠는데 여기 보면 그 사진을 자세히 보면 여기 멍이 들어있고 이런 데도 맞아서 멍이 들었어요. 장성택은 북한 김일성의 사위잖아요. 김일성이 그렇게 아끼던 딸 김경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김일성이 이 별로 뭐 이렇게 뼈대가 있는 집안애가 이런 건 아닌데 잘생겼어요. 그리고 잘 놀아요. 이런 아코디언도 잘 켜고. 그래서 김경희가 이 남자한테 빠지니까 강원도 원산의 교수로 쫓아보냈어요. 강원도 원산경제대학에. 근데 김경희가 매일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강원도 원산 가가지고 만나고 오고 이러는, 길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오빠 김정일이가 아버지한테 저러다 경희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죠 해가지고 김정일이 아버지한테 좋게 얘기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맨날 바람 피고 술 먹고 맨날 이래가지고
김경희가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뭐 이렇게 사실상 뭐 별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했는데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자기 여동생 남편인데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그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권세를 부리고 뭐 술 먹고 이러면 가끔 이렇게 한 2, 3년 아무런 직책 없이 이렇게 혁명화 교육을 보냈다가 다시 복귀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김정은이는 달랐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김경희, 장성택 부부를 자기 후견인으로 맡겨줬는데 작년 2년 집권 2년 됐을 때 반당 종파분자 비리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 장성택 수청이 그걸로 끝났느냐? 그럼 그것 때문에 김정은 권력이 강화됐느냐?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장성택을 작년에 그렇게 무참하게 처형한 이후에 뭐 화염방 사기로 쏴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이 뭐 끄슬려서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뭐 기관총으로 쏴 죽였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더 잔인한 거는 뭐 사냥견을 뭐 풀어가지고 뭐 다 뭐 이렇게 아주 해체될 정도로 이렇게 했다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고모부를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까지는 아니면 뭐 재판을 거치긴 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느끼는 계기가 됐고 이 문제가 사실 어쩌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지금 뭐 그걸 조사해서 유엔에 기소를 하고 또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긴다고 그리고 이런 거를 김정은이가 좀 자초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당정본 간부 롤러코스터식 인사 이거죠. 별 4개 달고 이렇게 김정은 수행하는 간부가 마음에 안 들어. 너 내일부터 별 2개 달고 다녀. 2개 달고 나오게 해요. 그래서 망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국방장관, 뭐 합참의장 이 정도 되는 군 수뇌부한테 너 내일부터 그만둬. 딴 사람 너가 국방장관해. 이렇게 수없이 4-5번을 그 사이에 벌써 갈아치웠어요. 그리고 회의에서 뭐 졸기만 해도 보직해임, 직결 처형. 회의에서 졸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설마 그럴까? 야, 설마 졸았다고 이럴까? 남침을 할 때 먼저 들어오게 되는 북한 특수부대를 방문한 거예요. 여기 뭔가 가르치고 있죠. 이게 서울시를 그대로 모형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정밀하게 건물 모형을 만들어서 여기가 한강이고 강북이고 여기가 북악산이고 청와대죠. 여기가 의도적으로 북한 중앙TV를 통해서 이런 화면을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청와대 다 보고 있다. 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다 겨냥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군가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새로 악보를 딱 만들어서 올리니까 여기다가 또 글을 썼죠. 전군이 이 노래를 힘차게 부르면서 남진의 길을 가야 되겠다. 남한으로 진격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과거에는 김일성, 김정일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작년에 최근에도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남조선을 벌초해버려라. 또 항복문서에 도장 찍을 놈도 없게 만들어라. 이런 좀 살벌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 남쪽을 공공연하게 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보다 좀 호전적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6.25 때 북한이 기습남침을 해가지고 3일 만에 서울에 진격해서 가장 먼저 그 중앙청 지금 광화문 뒤에 있는 거기에 중앙청에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달았던 그 탱크 부대예요. 자, 그렇게 뭐 김정은이가 이제 대남, 대미 이런 거 비난 많이 하죠,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남진의 길을 가자 뭐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김정은이가
서해 5도 쪽에 우리 앞에 맞은편 북한 섬 방어대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하고는 평양에 돌아가서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 훈련을 봤어요. 아주 만족스러워하면서 이런 장비들을 많이 사줘서 우리 양궁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해라 이랬는데 이 활에 적혀 있는 걸 보면 윈앤윈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적으로 양궁 장비는 우리 한국이 제일 잘 만들어요. 미국의 과거에는 호이스트 뭐 이런 회사들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삼익하고 이 윈앤윈이라는 이 회사가 양궁을 잘 만드는데 한국 선수들이 아무래도 기량이 뛰어나고 성적이 좋고 이러니까 우리 국산 양궁을 중국 등을 통해서 반입해서 쓰고 있다. 과거에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 활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해줬는데 요 윈앤윈 사장한테 제가 그 취재를 해봤거든요. 이 사진을 보내주고 그랬더니 이 모델은 아주 최신 모델이래요. 자기네들이 준 적이 없는. 그러니까 과거에 준 게 이제 마음에 드니까 중국을 통해서 더 신형 모델을 반입한 것 같다, 구입한 것 같다 이거고. 뭐 김정은이 또 애플 컴퓨터 써요. 애플 컴퓨터 쓰고 김정은이야 뭐 조기 유학도 하고 했으니까 인터넷으로 우리 남한 쪽 다 볼 거고 뭐 바이트 강연 이런 것도 다 보겠죠. 뭐 누가 나를 또 나쁜 이영정이가 가가지고 또 나쁜 나에 대해서 나쁜 욕을 했구나. 얘는 좀 우리 통전부 얘기해가지고 좀 손을 봐주라 그래야 되겠다. 자, 북한 뭐 경제난 하는데 여러분들 뭐 다른 거보다도 이런 거예요. 김정은이 북한 경제를 해결할 만한 리더십이나 비전이나 이런 게 없는 게 문제죠. 2012년 4월에 김정은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 2년 반이 지났는데 북한 경제에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호전된다는 변화. 올해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도 못 살게 됐죠. 그래서 진단은 잘해요. 이런 거. 뭐 문제가 있다 뭐 가가지고. 근데 처방을 못 내리잖아요. 왜 경제 분야에 자신감이 없을까요? 자기가 후계자 시절이던 2009년에 화폐 개혁을 했잖아요. 화폐 개혁을 했는데 화폐 개혁으로 이렇게 좀 돈도 끌어모으고 그래서 경제가 좀 다시 다잡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북한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났던 시장 상인들이 거기에 반발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 그동안 북한 돈으로 부를 축적해놨는데 다 그거를 뭐 내가 북한 돈으로 1,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뭐 1인당 100만 원씩만 인정해준다. 반발해가지고 다시 거꾸로 돌아갔고 2009년 그게 11월이었는데 이듬해 3월에 박남기 국가계획위원장이라는 그 장관급인 사람을 또 공개 처형을 했잖아요. 왜? 너 화폐개혁 그거 책임지고 죽어라.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핵경제병진 노선은 뭐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맨날 북한에다 얘기하죠. 핵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걸 포기해라. 망상이다.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이런 거예요. 이제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핵실험도 3번이나 하고 핵을 보유하게 됐으니까 재래식 무기, 탱크, 뭐 군함, 뭐 이런 것들 사던 돈 줄일 수 있게 됐다. 유사시에 핵으로 우리가 위협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재래식 무기 비용을 경제로 돌리는 그게 이제 핵 경제 병진 노선인데 말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연 그런가? 작년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국회에서 국방 예산 비중을 16%로 잡았었는데 올해 15.9%예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변화가 있게 이렇게 정책을 이 말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되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마식령 스키장에 지금 김정은이가 홀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 저도 걱정이 됐어요. 아 가다가 리프트 중간에 쓰면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죽을까. 왜 멀쩡한 리프트가 씁니까? 작년 봄에 김정은이가 갑자기 마식령의 스키장을 만들어라 이래요. 마식령이라는 거는 강원도의 원산 부근의 문천이라는데 그야말로 말도 쉬어 넘어가는 그런 높은 보물이에요. 780인가? 고지가 그래요. 거기다가 슬로프가 12개 달린 세계적인 규모의 스키장을 지어라 해가지고 총 연장이 아마 12km인가 그렇게 된대요. 난리가 났죠. 스키장을 지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역 강원도에 있는 5군단 병력이 다 동원돼가지고 횃불까지 이렇게 밝혀가지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 연내 만들어라 이랬어요. 연내. 5월달에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이게 개장하는데 12월 31일. 개장을 12월 31일 날 한 거 연내에 해야 되니까. 작년 노동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 나와요. 리프트를 유럽에서 수입하려고 그랬더니 국제사회가 사치품이다 그래가지고 못 가게 했어요. 중국 어디 없나 해다가 결국은 보면 어디서 구하긴 구했는데 새 거가 아니에요. 여기 막 녹슬어 있고 여러분들 리프트가 스키장의 리프트라 그러기에는 좀 뭐 공사장 리프트 같아요. 여기 보면은 바닥도 그냥 쇠파이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용접을 해놓은 거예요. 김정은이가 아까 말씀드렸죠. 94년부터 2000년까지 6년 동안 10대 시절에 스위스에서 조기 유학을 했어요. 알파마레라는 스위스에서 아주 끝내주는 우리 뭐 설악 워터피어보다 더 훌륭한 세계적인 스파형 워터피아 워터파크에서도 놀아봤고 일본의 디즈니 월드에도 왔다 갔어요. 위조 여권으로. 그리고 얼마나 스키나 이런 거 많이 탔겠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들으라 그래서 만들긴 했는데 자기도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타고 올라가는데 응? 리프트나 이런 거 보면 김정은이가 이거 오른손에 보면 지금 담배 피고 있어요, 혼자. 나 이해가 되더라고. 내 담배는 안 피는데 저 정도면 담배 빼물만 하겠다. 여기 경제를 아까 살리겠다 그래놓고는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알파마레 본뜬 문수 물놀이장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작년 여름에 한창일 때 물놀이장 만들으라고 지시해가지고 10월 말에 완공했어요. 10월 말에 그 추운데 워터파크 그때 평양 시민들 다 모아가지고 물에다 집어넣고 김정은 가는데 시범 보였어요. 자, 파리에 또 유람선을 가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스테이크 썰면서 우아하게 선셋 크루즈는. 그래가지고 그 파리 유람선 이제 인터넷에 보시면 바토무슈라는 아주 우아한 유람선인데 그 대동강에 이런 선상 유람선이 하나 있어요. 지금 뜨고 있고. 자, 마식령 스키장, 또 군인 군용 말 키우는 데 가가지고 이거 민간인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라. 또 골프. 승마 인구가요. 우리나라 승마 인구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0.25%. 한 번이라도 승마를 했던 정말 특권층들이 즐기는 1000명 중에 4명인가? 0.25%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전용기 봤죠? 전용기. 여기 이설주하고 김정은이 있고 여기 공군 이런 사람들 딱 해가지고 자, 요트. 김정은 전용 요트. 얘가 80억 원짜리. 그리고 승용차도 요새 뭐 SUV도 벤츠 SUV도 많이 타고 여러 가지 타는데 요런 걸 주로 타고 이 시계는 하여간 별로 멋있지 않은데 그 되게 이설주하고 커플 시계 해가지고 열심히 차고 다녀요. 열심히 차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게 김정은이가 이렇게 앉으면 소파 옆에 이런 왜 나이 많은 어른들 앉으면 이런 탁자 같은 거 있잖아요. 재떨이 이런 탁자. 북한 전역 어디를 김정은이가 가든지 항상 옆에는 이 탁자가 있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들고 다닌다는 거죠. 그 비서들이 들고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그 군부대 같은 데 가면은 한 1000명, 2000명하고 같이 사진 찍잖아요. 계단식으로 쫙 돼가지고 그 철제로 된 조립식 계단도 가지고 다녀요. 아마 트럭 몇 대는 아마 같이 따라다닐 거예요. 자, 그런데 북한이 이제 이렇게 평양은 아주
제가 보기에도 놀라웁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아, 정말 평양 잘 사는 사람들 정말 잘 사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난번 4월에 우리 4월 16일 날 그 좀 비참한 사건이었죠. 세월호 사고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북한이 원산의 송도원이라는 그 바닷가에 저도 가봤어요. 옛날에 이 송도원 가보고 했는데 명사십리 정말 그 모래가 아주 아름다운데 평양에서 고려항공 전세기로 갔어요. 전세기로. 저희 이제 회사 지금은 회장 대신 이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랑 이제 갔어요. 그리고 또 홍석현 회장 누님이 삼성 이건회장 홍라이시잖아요.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이제 잘 모여서야 되니까 또 그 고속도로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고려항공 전세기를 조그만한 거를 한 열 몇 명 타는 거를 내가지고 7,000불이라는 거야. 700만 원. 700만 원 내고 갔어요. 이제 가서 딱 되는데 올 때 700만 원을 또 내래. 7,000불. 그래서 야 우리가 무슨 원산 가서 살 것도 아닌데 당연히 계약을 7,000불에 했으면 왕복이지. 이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편도는. 그래서 7,000불을 또 뜯겼는데 어쨌든 가가지고 원산 갈마 비행장에 딱 내렸어요. 원산 비행장에 딱 비행기가 여름인데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프로펠러를 툭 끄는 거야. 시동을 활주로 가운데서 내리자마자. 그러더니 좀 있다가 집차가 한 대가 쫙 달려와요. 군용 집차가. 그러더니 군인이 한 명 내리더니 비행기 랜딩 기어 이 지주대에다가 밧줄을 묶어. 그러더니 집차가 끌고 가요. 지금 보니까 기름을 아끼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그게 비행기가 이렇게 그 활주로를 해가지고 이제 그 경납고 있는 데까지 이렇게 찾아가고 오려면 오래 걸리니까 차가 이제 끄는데 뭐 따로 경납고도 없어요. 그냥 옆에 옥수수밭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버스를 타고 한 10분 정도 차로 이제 달려서 그 원산 송도원에 있는 아까 이제 그런 그 시설에 가서 에어컨을 그래도 조금 틀어줘가지고 시원하게 있는데 30분 있으니까 우리 비행기를 몰았던 조종사하고 스튜어디스 그 여성 스튜어디스 한 분이 양쪽에 무슨 가방을 들고 땀에 흠뻑 젖어가지고 낑낑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니까 걸어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파일럿하고 스튜어디스가 아니 그래서 아니 왜 차가 없습니까? 이랬더니 자기네들은 그렇게 걸어 다니는데 그 사람들까지 그렇게 해줄 차도 없고 그럼 우리 버스에 같이 타고 오지 그랬냐는데 또 그거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정도로 이제 북한 경제에 어떻게 보면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 북에서 이따 오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건데 어쨌든 이 송도원에 어린이들을 위한 송도원 야영소, 청소년 야영소를 이제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면서 노동신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디가 학생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천국이고 지옥인지는 명백해졌다. 자기네들은 김정은 원수님이 이렇게 예쁘게 꾸려주고 이러는데 남조선은 돈벌이의 환장이 돼서 어린 목숨들을 그렇게 무참히 수장시켰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이 사진은 유진벨 재단, 우리 스티브 린튼 박사죠. 북한의 결핵약 지원을 하러 가는 이 린튼 박사를 제가 인터뷰하러 갔다가 이 사진 얘기를 듣고 참 많이 가슴이 아팠는데 이 소녀예요. 여자아이인데 이 후두 쪽에 그 아주 내성 결핵, 아주 약으로 잘 안 듣는 결핵이 감염돼서 목소리를 잃었어요. 저 평생 말을 못하게 됐는데 놀라운 건 이 옆에 앉은 사람이 이 아이의 아빠인데 남포, 우리로 말하면 한 인천 정도에 해당되는 평양에서 가까운 도시에 의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빠가 의사인데도 결핵약을 제대로 구하지를 못하고 애를 진료를 못해서 애가 이렇게 될 정도로 만들었다. 그래서 스티븐 박사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화를 냈어요. 2050년 기준으로 우리가 기대 수명이 남한이 88.9세인데 북한은 77.4세예요. 저 이영종 기자는
왜 북한 그 재미없는 북한을 20년 넘게 했을까? 네, 저희 아버님은 함경북도 청진분이세요. 청진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북에 저희 형님 두 분, 누님 두 분이 계세요. 일찍 낳고 내려오셔서 저를 늦게 낳으셨으니까 그 형님들은 한 70 되셨겠죠, 그죠? 90인 저희 아버님하고 70인 북한의 형님하고 그 연변에서 몰래 만났어요. 제가 이제 브로커를 써서. 둘이 나이가 비슷해요. 맞죠? 북에서. 그죠? 북에서 70이면은 훨씬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요. 우리보다.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부분에서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들고, 뭐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이런 애들이 이거 보면 깜짝 놀라죠. 북한이 1974년에 컬러 방송을 했는데 우리는 6년 뒤에 했다. 우리는 물론 이때 저런 거 있었어요. 충분히 우리가 그 삼성에서 컬러 TV도 생산하고 있었고, LG나 이런 데도 생산하고 있었고, 해외로 수출만 했어요. 수출만 하고 국내 이제 컬러 방송이 안 됐던 거는 뭐 사치를 조장한다. 컬러 TV가 나오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억제하고 이랬던 건 있었지만 어쨌든 북한이 훨씬 빨랐습니다. 이러던 경제를 다 말아먹은 거죠, 북한이. 북한 체제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유진벨에서 6개월치 약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 북한의 결핵 환자들한테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면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받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대북 지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야, 북한에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못 살고 굶어 죽고 그런다는데 왜 좀 주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좀 야속하다. 일단 배는 굶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북 지원을 한 것들이 북한 주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느냐. 제가 사실은 이제 어제 오늘 아침까지 제주에서 이제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저희 통일부 출입 기자들 워크숍이 있어서 내려갔다 왔는데 제주도에서 요새 그 대북 감귤 지원 원희룡 지사가 이제 북한에 좀 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감귤하고 당근, 제주산 당근. 왜냐하면 제주에 지금 올해 감귤이 너무 풍년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잉여분을 북한 주민들하고 나눠 먹는데 제주도에서 요구하는 거는 물건은 공짜로 줄 수 있는데 그 운송하는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요.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뭐 몇만 톤 이렇게 되니까. 근데 정부가 왜 북한의 이제 취약계층 비타민 C 원천으로 아주 좋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선뜻 주면 될 텐데 머뭇머뭇하고 있을까 정부가. 이런 것 때문이죠. 북한에서는 귤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귤 엄청 귀한 거. 제가 어렸을 때도 귤이라는 건 엄청 귀했어요. 지금은 아주 싼 과일이지만. 과거에 줬더니 이게 김정일이가 야, 뭐 군 장성들한테 뭐 저 5천 박스 줘라. 또 노동당 간부들한테 뭐 선물용으로 뭐 얼마 줘라.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정보당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거 포착을 한 거죠. 야, 이건 좀 곤란하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퍼주기 논란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이 자꾸 가가지고 뭐 군사적으로 전용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나오는 거고, 북한에서 변화를 가장 이끌어내는 게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탈북자들 오는 분들 중에 70%가 여성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94년에 대홍수 나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그때
정말 내 새끼만은 굶겨 죽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뭐래도 팔고 뭐 하고 심지어 뭐 매춘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가정을 살리고 이랬던 사람들이, 중국에 나가서 했던 사람들이 다 여성이고 어머니들이에요. 금강산 관광을 갔는데 우리 금강산 관광 안내원들, 원래는 북한 안내원들이 그냥 안내를 했으면 좋지만 이제 직접 접촉을 못하겠다 그래서 북한 안내원들, 젊은 여성 안내원들이 거기 주로 이제 그 고장에 사는 친구들이 우리 현대 관광 조장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키고 우리 조장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 관광 조장 얘기가 이제 자기네들이 등산복도 멋있게 입고 이제 깔끔하게 해가지고 딱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안내원들이 당연히 우리 안내원들, 대학 나오고 이렇게 간 안내원들보다는 나이가 좀 적겠죠. 가까이 이렇게 와가지고 유심히 보더니 언니 왜 그 눈썹은 빡빡 밀었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 너도 눈썹을 여기 좀 이렇게 밀고 이렇게 크게 그리면 눈도 커 보이고 이러니까 너도 해봐라 이랬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진짜 이렇게 탁 밀고 이렇게 막 그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눈썹 연필하고 이렇게 눈썹 이렇게 면도하는 이거하고 많이 갖다 줬대요. 많이 갖다 줬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등산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중간중간에 북한 그 여성 안내원들이 이제 감시원 비슷하게 서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여성 안내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생리적인 현상이 오니까 이게 좀 처치가 좀 곤란하잖아요. 뭐 거기 뭐 산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그걸 이제 되게 곤란해 하길래 우리 그 여성 조장들이 이제 일회용 생리대를 이렇게 줬대요. 써보라고 이게 편하다. 그랬더니 그 다음 항차에 딱 갔더니 좀 싫은 소리를 하더래요. 아, 쓰지도 못할 물건을 줬습니까? 왜 그러냐 이랬더니 그 한 번 쓰고 물에다 빨았더니 뭐 다 이상하게 되더라. 그래서 아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일회용은 이렇게 쓰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걸 좀 편한 걸 알고 많이 달라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 우리 그 영화배우 문근영 씨가 한 1억인가 자기 그 개런티 받은 거 해가지고 북한 여성들한테 그거 보내는 그런 것도 아마 여러분들 그때 그 기사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북한이 저렇게 딱 이렇게 틀에 짜이고 뭐 이런 거 같지만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남쪽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 북한에 가면은 이제 저희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 보위부든 통전부에서 안내원이 한 명씩 붙어요. 맨투맨으로. 뭐 감시원이죠. 사진 찍으면 이제 뭐 찍었나 이렇게 좀 찍지 못하게도 하고 잘못 찍은 건 이제 지우라 그리고 이러기도 하는데 한 번은 여성 안내원이 나왔어요. 근데 남편은 김일성대 교수고 이 친구는 이제 보위부의 그 간부인데 저보다 나이는 몇 살 어린 것 같은데 애를 이제 집에서 피아노 레슨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되게 잘 사는 집이에요. 교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처음에는 저한테 뭐 이것저것 찍어라 마라 뭐 여러 가지 간섭을 하더니 이제 조금 이틀째 제가 친해지니까 저한테 이 선생은 언제 또 옵니까? 그래서 아 우리 3개월 뒤에 그 또 무슨 회담이 스케줄이 잡혀 있으니까 그때 올 거다 이랬더니 오실 때 어린이 영어 회화 카세트 테이프 좀 갖다 줘. 자기 애기 영어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래서 아니 북에도 그런 교재 많지 않냐 그랬더니 아 여기는 아무래도 교재가 좀 카세트 테이프 구하느라고 되게 고생했어요. 카세트 테이프,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 요새 영어 카세트 테이프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식 남조선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감시하라고 지금 남조선 기자 왔는데 이놈이 딴짓 할까봐 하라 그랬는데 걔한테 영어 테이블 물론 여러분 북한의 제일 외국어가 영어예요. 많은 분들이 뭐 러시아어, 중국어가 제일 외국어 아니냐는데 북한도
영어가 제일 외국어예요. 그리고 호주나 영국에서 이제 강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자, 내 애만큼은 체제가 어떻게 됐든 내 애만큼은 좋은 남조선 교재로 영어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야, 나는 좀 눈썹도 빡빡 밀고 이래가지고 좀 예뻐지고 싶다. 이런 여성들의 어떤 그런 욕구, 엄마의 욕구를 저는 김정은이가 막아낼 수 있을까? 그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초코파이를 이제 전문적으로 수집해서 파는 이런 상인이 생겨났고 북한 전역에 이 우리 초코파이가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초코파이 개도 생겨났다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초코파이 3개씩, 4개씩 받으면 하루는 여기 있는 이 친구한테 다 몰아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팔고 이게 개도 생겨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초코파이 때문에 남조선 이 물에 들겠다 이래가지고 북한이 처음에는 중국산으로 좀 바꿔달라. 중국에서 초코파이 생산하거든요. 중국 포장지로 돼 있는 거. 우리 쪽에서 좀 거부를 했는데 지금 북한이 자꾸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초코파이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천하장사 소세지 그걸로 많이 바뀌었고 최근에는 이제 북한에서 막대 커피라 그러는 믹스 그 이제 졸리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아주 좋아요. 그 맛에 이제 북한 사람들이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일하다가 먹으면 맛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사무실에 와가지고 좀 이렇게 뭉텅뭉텅 가져가기도 하고 또 뭐 그뿐만 아니죠. 화장실이나 이런데 화장지, 또 비누 이런 거 비치해 놓은 것도 막 가져가가지고 이 또 돈 벌어야 되는 우리 사장님들은 그 가져가지 말라고 뭐 해놓고 화장지 같은 것도 있죠. 화장실 입구에다 하나만 걸어 놓는 거 몇 칸씩 뜯어 쓰라고. 근데 우리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야박하게는 하지 마라. 화장지하고 비누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께 좋으니까 가져가는 건데 그건 얼마든지 가져가게 하면은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좀 이제 옷 같은 거 이런 게 좀 돈 안 되는 게 많아요. 옷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불량품 뭐 의류 같은 거 신원 에바네셀도 거기 공장이 있고 좋은 사람들 뭐 이런 뭐 언더웨어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언더웨어도 이게 아주 골치가 아파요. 이거 좀 포장이 조금 야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여성이 이렇게 네일 입고 있는 게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겉에다 해놔야 무슨 옷인지 알지. 근데 북한이 이제 그거를 이거는 부르주아 항생 날라리 바람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북한에 옷은 만드는데 포장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고 가가지고 그 포장은 또 따로 생산 라인에서 우리 사람들이 해요. 한 번은 북한에 무슨 이런 기계를 이제 개성공단 기계를 반입하는데 기계를 이렇게 반입하다 보면 기계 같은 거 이렇게 상처 날까봐 종이 같은 거 신문지 같은 거 막 구겨가지고 사이에 이렇게 채우잖아요. 근데 남쪽에서 그걸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학교 앞에 호프집 가면은 달력 걸려 있잖아요. 시원하게 벗고 있는 달력. 그거를 이제 이렇게 달력 이제 그냥 그 뭐 인쇄물이니까 그걸 해가지고 채워놨는데 북한이 조사하다가 그걸 발견한 거야. 우리 사회에 이런 황색 바람을 불어넣으려고 이렇게 했다. 창피한 얘기인데 개성공단에 이렇게 무슨 그 우리 잡지나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다 걸리면 북한에다 벌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꼭 이상한 아저씨들이 있어. USB에다가 이상한 그림 담아가지고 동영상 담아가지고 가다가 걸려가지고 벌금 물고 망신당하고 심지어 몰래 가져가가지고 개성공단에서 보다가 안 끄고 딴 데 일보러 갔다가 북한한테 들켜가지고 벌금 내고 거의 뭐 갇혀 있어야 되니까 그 외롭기는 하겠지만 그러셔가지고 우리 아까운 외화를 낭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공기부양정이라는 거예요. 공기부양정. 뭐냐면 이 큰 배인데 밑에가 이렇게 고무 튜브처럼 돼 있고 밑에 프로펠러나 이 스크루가 없어가지고 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위에 여기 보면 날개가 있죠. 대형 선풍기 같은 거. 우리 왜 아프리카 밀림 같은데 늪지대를 이런 걸로 다니잖아요. 그죠?
고속으로 한 6, 70km를 그대로 이렇게 물보라를 이렇게 달려오면 모래 위까지 이렇게 쑥 밀려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해안 같은 거를 침투할 때 이런 배에다가 이런 병력을 실어가지고 동시에 침투하는데 이 훈련 장면을 보도하는데 실제로 요것과 요거 정도가 진짜 배고요. 요거는 요 그림을 그대로 따다가 축소해서 붙인 거예요. 물보라가 일어나게 다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자, 마찬가지죠. 수해 지원을 얻기 위해서 대동강에 엄청난 수해가 났다고 AP통신에다가 줘가지고 이걸 보도를 했는데 AP통신이 포토킬 사진기사가 나갔는데 사진기사가 잘못됐거나 허위로 밝혀졌을 때 이제 포토킬이라는 걸 쓰거든요. 포토킬을 했던 거예요. 왜?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화소수가 다 틀리고 조작하는 적이 나타났다. 실제로는 발목 정도밖에 물이 차지 않는데 홍수가 크게 난 것처럼 하려고 무릎까지 차게 이렇게 했다. 자, 무릎까지 물 찼는데 가방에 이렇게 드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머리에 들고 내리죠. 평양에 이렇게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뭐 할아버지하고 손주들이 즐겁게 놀고 있다. 조작된 거예요. 왜? 그림자 방향이 틀리죠. 사진을 더 많은 사람들이 노는 것처럼 합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계속 내보내요. 자, 김정은이가 워낙 꼴초로 비춰질까봐 담배가 있던 걸 지워버렸어요. 모양은 완전히 담배 피는 그 손이죠. 어떻게 알았느냐? 위에 연기는 안 지웠어요. 연기가 있어. 자, 김정일의 그 오래 산 부인은 고영희,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희라는 여자죠. 근데 그 여자가 2004년에 죽고 나서는 이 김옥이라는 여자 같이 살았는데 92년에만 해도 기술석이라 그래서 이렇게 비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 드니까 예쁘장하잖아요. 그죠? 마음에 드니까 자기가 데리고 살았겠죠? 93년에 나온 화보에 보면 이렇게 잘려 있어요. 이 사진이. 자, 마찬가지 마식령 스키장에 북한 주민들이 많다. 근데 이 사진은 스키장 슬로프가 지금 이쪽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이쪽을 보고 있는 건데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비틀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더 극한 건 여기가 좀 허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쌩쌩거리면서 달리고 내려오는 두 사람의 사진을 여기다가 합성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은 다 내려와서 평지에서도 지금 연락에 달리고 있죠.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여러분들이 뭐 저널리즘 스쿨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것도 뭐 김일성 장례식 때 운구차가 가는데 여기 방송 카메라맨들이 좀 딴짓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끔히 제거를 한 거고. 자, 요즘 뭐 여러분 북한의 실세 최용해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을 텐데 이 사람이 최용해의 아버지예요. 최현이라는 사람. 옛날에 항일 빨치산을 같이 했더니 옆에 김일성보다도 더 상관이었고 나이도 많아요. 보시면 알겠죠? 가운데 서가지고 나무에 딱 기대 있고 김일성은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사진을 이 아저씨를 이쪽에 따다가 역으로 붙여서 김일성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만들었죠. 그리고 김일성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키도 좀 크게 만들었나? 그렇게. 그래서 이게 이미 60년대, 1960년대 북한은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을 뽀샵의 원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미 디지털 기술이 없던 시대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한화의 김승현 회장이 28살 때 후계자가 돼가지고 그룹을 넘겨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 여러분 뭐 나중에 회사 들어가 봐요. 나이가 어린 게 어디 있어요. 회장님 아들이 20살이라도 그 사람이 이사로 오고 뭐 이렇게 하면 다 여러분 사원이 인사하고 잘 보이고 이래야 또 그거 하지. 그렇긴 한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남쪽하고 뭔가 이렇게 좀 한번 좀 현실 감각보다는 좀 한판 내가 해볼까 이 자식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판 해볼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계속 우리가 좀 남쪽이 이제 경제력이나 이런 거에서 압도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좀 초조함 이런 거 있고
아버지 김일성은 74년 2월에 후계자가 돼가지고 94년 7월에 김일성 사망 때까지 20년을 후계 수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김정은은 아버지가 2008년 여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다음에 그때부터 서둘러가지고 몇 년 받지를 못했죠. 물론 뭐 20년 후계 수업 가지고 그러냐. 여러분 후계 수업의 세계적인 대가 찰스 왕세자 있잖아요. 그죠? 엄마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계속 집권하는 바람에 지금 한 50년째 후계 수업 받고 있죠. 아마 지금 찰스도 거의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마 엄마가 더 오래 살 것 같더라고요. 자, 김정은이가 평양에도 좀 우리 슈퍼마켓도 좀 좋은 거 만들고 이래라. 그래가지고 만들었어요. 이설주. 이 철없는 부인 이설주가 좋아하죠. 당간부들은 안도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이제 만족을 하니까. 여기 있는 초콜릿 브랜드 저희가 다 보면 스위스제 초콜릿. 아마 본인이 스위스 유학할 때 먹었던 맛있는 브랜드로 아마 좀 채워진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그 개혁 개방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들은 있는데, 개혁 개방을 하면 북한이 망하겠죠. 북한 체제가. 그러니까 못하는 거겠죠. 주민들이 모든 걸 다 알게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북한 아까 뭐 장성택 처형 우리가 얘기하면서 엘리트 동요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을 좀 전망해 보자면 내년이 뭐 그 분단 70년 뭐 광복 70년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김정은이가 아버지가 안 한 일들을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개성공단 폐쇄, 장성택 처형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자기네들 멋대로 좀 유화 공세를 펼치는데 우리가 호응을 안 하면 또 어떤 도발적인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 장성택 처형 이런 부분이 김정은 체제를 안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불안, 권력 불안을 부르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통일 대박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대통령부터 실제로 우리가 진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렇게 그 거창한 얘기들 그만하고 이제 통일을 위해서 진짜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여러분들 특히 대학생들 보면서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 이제 제 아들도 이제 그 대학생인데 걔 낳을 때만 해도 얘는 설마 군대 안 가겠지, 야 20년 뒤면 통일돼 있겠지 이랬는데 입영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 불쌍하다 그랬냐? 여러분들 그 무슨 뭐 취업, 뭐 공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유럽으로 한번 배낭여행을 간다고 상상해봐라 이렇게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할까?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겠어요? 배낭여행을 가려면 뭔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배낭여행을 내가 유럽으로 가고 싶다. 프랑스나 뭐 파리 이런 데를 한번 가고 싶다. 어떻게 갈 거야? 돈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스케줄을 잡으면 비행기표 끊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 비행기표 끊어야지. 여러분들은 기차로 시베리아 벌판을 달려서 여기서 평양 서울역에서 타서 바로 서울역인데 타서 평양 신의주로 해서 중국 만주로 해서 중국 횡단 열차 타고 유럽으로 지나서 저기 암스테르담까지 가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엔 그런 그림이 없죠.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식 속에 이미 한반도라는 작은 섬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남북한이 아까 경제력 40배라고 그랬죠. 회담하면 우리가 월등하죠. 왜? 우리는 걔들이 필요한 쌀이나 이런 거 놓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딱 한 번
북한한테 정말 우리가 북한보다 열등하다 한 게 남북 철도 연결 회담을 할 때였어요. 우리는 북한하고 회담 아니라고 코레일의 뭐 전문가들 뭐 이렇게 북한하고 열차를 어떻게 운행하냐, 남북 간의 열차 운행할 때 뭐 그럼 기관차는 누가 끌고 객차는 누가 하고 화물을 싣고 가서 화차를 저쪽에다 주면은 어떻게 다시 반납을 하냐, 누가 끌고 오냐, 그리고 신호 체계는 어떻게 하고 서로 간에 통신은 어떻게 하느냐 가가지고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갔어요. 우리 쪽이 막 설명하니까 북한이 딱 듣고 있다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50년 넘게 중국, 러시아랑 다 해왔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북한은 뭐 다 그런 걸 누리지는 못하지만 있잖아요, 그죠? 국제적인, 여러분들은 육로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간다 이런 거를 상상을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미국 가가지고 막 캐나다 놀러 갈 때 뭐 깜짝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데서 그냥 여권만 보여주면 건너가고 이러니까 저랑 같이 갔던 우리 애들도 상상을 못하는 거죠. 이 분단의 섬에서 여러분들이 가치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통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통일이 정말 될 것인가? 참 왜 안 될까? 저도 독일도 이미 통일을 한지 1990년대 초에 다 통일을 하고 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서로 너무 독해서 그런가? 우리 한민족이 서로 너무 독해서 그런가? 좌절할 때가 많죠. 근데 독일의 통일을 이룬 독일의 대통령 폰 바이체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브란덴부르크 문이 이제 독일 어떤 분단의 상징인데 브란덴부르크의 문이 닫혀 있는 한 통일의 길은 항상 열려 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했대요. 그런 어떤 그 독일 지도자들의 통일에 대한 어떤 열망, 의지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굳어져서 독일은 통일 독일이라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통일에 대해서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오늘도 어쨌든 이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오늘 이 시간이 사실 여러분들이 무슨 북한에 대해서 무슨 뭐 아주 심오한 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예비 언론인으로서 또 아카데미로서 아니면 뭐 경제 부분 이런 부분 생각을 하는 이런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인상 깊은 몇 가지 말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든지 기자를 하시든 아니면 다른 뭐 잡을 갖던 공부를 하던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통일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